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D-Day가 되는데 여야 합의가 요원합니다. 여야 합의에 실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위 안으로 처리될 경우에 강원 지역은 공용 선거구가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거고요. 지역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순천 분구도 내일이 돼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야 막판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뛸 운동장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는 늑장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일선 지자체들이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사실상 법정 한도액이 150만 원인데 이 수준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상한선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실제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시의원들에게 또 단서를 달고 있죠. 네, 최근 이 시간에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으로 올리는 데에 대해 비난 입장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비를 법정 한도액인 150만 원까지 월 40만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 2월 7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의정비 규모를 정한 셈인데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의원들의 역량의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활동비를 인상하지만 순천시의회가 청렴도 제고 등 신뢰 회복부터 선행돼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회의에서 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규모를 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한 의결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의원별 의정보고서 발간과 배포를 명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의 성격을 고려해 지방의회 2년차가 되는 올 6월쯤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의원들이 발간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견을 첨부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인상 금액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정비를 올려뒀으니까 그 돈으로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결과 보고를 잘 해라 그런 취지 같은데 여수시 의회 의정활동비를 정하는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의정비 심의활동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규모를 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어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의정비가 20년 동안 동결되었으니 이번에 현실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무조건 상한선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자 이런 의견이 맞섰습니다. 의정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은 최근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 이 논평을 통해 월 40만 원의 최고 수준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를 개최한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월 4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의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가 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시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광양시가 시 소유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 제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중마동의 한 시유지의 경우 시 특정 부서가 시유지에 토사를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유지에 토사를 보관하려면 시 주무부서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제출해야 되고 또 토사 이외에는 시유지의 반입이나 보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는데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광양시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토사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시 관련 부서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시유지에 보관되는 토사에 각종 생활 폐기물까지 섞여서 함께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시유지에는 폐각 등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들이나 생활 폐기물, 심지어는 이 덤프 차량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만약에 개인이나 회사가 시유지에 폐기물을 갖다 놨으면 당장 뭐 단속을 하면 되는 건데 시유지 관리 불실 논란에 대해서 광양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해당 시유지에 보관되고 있는 야적물이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혼합 골재 등의 경우 포장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양시의 부실한 시유지 관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토사를 보관하고 있는 주무부서로부터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제출되지 않았고 협조 공문이나 서류가 없다고 밝히고 현장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양시 실무부서가 같은 식구들이라고 해서 설마 눈을 감아주거나 봐주지는 않은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행정이 자기 식구들이라고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나중에 또 주민들도 행정기관 처분에 잘 따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잘 실천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잘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수시가 지역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근로 기회 확대나 사회 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여수시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법으로 규정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들의 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2022년에 0.5%, 2023년에 0.6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에 소재한 중증 장애인 생산업체는 총 4곳인데요. 여수시는 법에 따라 시장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구매 실적이 법 규정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규정에 공공기관이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포상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 처벌을 하는 이른바 강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그러니까 여수시가 구매 제품의 1%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 등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이 처벌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가 법이 규정한 시설에서 물품 구매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여수시장이 대상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의 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해 이행 계획이 낮을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에서 뭐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면서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법정 구매 비율 1%를 넘기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당 일할 것은 딱히 없으신가요? 지난주까지 저기 법원이 인사이동 기간이 있어서 네. 재판들이 많이 좀 안 잡혔는데 좋은 시절은 다 갔고요. 네. 네, 다시 재판들의 러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가 소중했다. 그렇다. 아니 그때 저기 어린 왕자 다 읽으셨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다 들으셨어요? 귀로 오디오북?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린 왕자를 할 지금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직 다 완독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읽어가지고 그 어린 왕자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방문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독하고 또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독후감 틈틈이 예.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좀 보겠다라는 네. 또 다짐을 또 저도 약속을 또 드리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약속을 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약속을 또 아니죠. 해주셔가지고 나와의 예. 약속. 나와의 약속.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 주목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소송을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판결문의 어투는 이제 반말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돈을 지급하라. 이제 명령어거나 이제 다 그 판결 이유도 이제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반말인데 네. 우리나라 그 헌법이 제정된 게 1948년 7월 17일인데 그때 이래로 법원은 원래 이제 모든 판결문을 반말체로 작성을 해왔다고 해요. 존댓말, 이른바 존댓말 판결문이 처음 등장한 게 2020년 4월 23일에 대전고등법원의 한 이제 민사 판결문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판결문 이색 판결문이라고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청소년이 이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나에게 학교 봉사 처분을 한 걸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결문을 작성한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그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당부의 말까지 남겼다라는 그 이제 그 판결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판결문이 아까 이결아 변호사가 반말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반말은 뭐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고요. 뭐 지급하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좀 문구들보다도 사실은 더 큰 문제는 판결문 내용들이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은 용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있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이 당사자분들이 판결문 분명히 이제 한국말로 돼 있긴 한데 읽어봐도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나도 나열돼 있으면 좀 이해하기 해석이 어려운. 필요해 버리는 영역이죠. 그렇죠.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판결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뭐 좀 주목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말로 서로 상호간에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판결문이 써진다면 맞아요. 모두에게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진료 받을 때도 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해 주실 때 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해 주면은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에 설명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상담할 때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엄청나게 뭐 전문적이고 좀 어려운 용어들을 나열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뭐 법조인들이든 뭐 다른 뭐 의료계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노력하는 모습 보인다면 그건 예.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봄 이사철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요. 전세가가 오르면서 이른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걱정도 함께 커집니다. 최근에 인천 빌라왕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여전히 범죄 수익 환수도 피해자 지원 대책도 부족하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좀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뭐 여야 대치 국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국회 안에서는 처리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등 지역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이 수법이 더 지능화되고 있고요.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도 달라지고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여보, 다들 경기가 안 좋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래도 뭐 경기를 안 타서 돈이 좀 들어오는데 뭐 이참에 우리 전셋집으로 옮기는 건 어때? 아이고 우리 형편이 지금은 안 돼. 애들도 셋이나 되고 앞으로 학원비에 식비에 지금 버거우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옮깁시다. 아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당신 안 굶겨 죽일란게. 그 마침 아는 형이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나 한번 가보고 올라네. 아이고 지금은 아니라니까 여보. 나 얼른 갔다 올게. 오늘은 계약 안 하고 말만 듣고 온다니까. 아이고 사장님, 아니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아파트 서로 들어오라고 난린데 뭐 오늘은 결정하셨나? 그러니까요. 거기가 좀 다른 데보다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돼 있긴 한데 전세금이 좀 비싸서 걱정입니다. 요즘 그리고 전세 사기네 어쩌네 좀 말도 많고. 전세 사기는 무슨 뭐 큰일 날 소리예요 요즘에. 나도 거기 살아요. 뭐 같은 주민한테 뭐 사기치겠습니까 제가. 원래 거기도 전세가가 조금 낮았어요.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간 집이라서 거기가.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지. 안 하려면 말고. 아니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지금 계약서 바로 써봅시다. 써버렸어요 이제. 써버렸어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써버려야죠. 말 나온 김에 이제 써버렸어요. 이제 문제가 또 시작이 되겠죠. 요 정도로 꽁트 정리해보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다뤄졌던 전세 사기 그리고 꽁트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순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유형,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게 타 지역의 일도 아니고 뭐 남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쪽 동네인 전남 순천에서 뭐 100억대 전세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피해자만 약 7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대사업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부모, 공인중개사 이렇게 4명을 입건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그 100억 뭐 말도 잘 안 나오네. 100억 원. 100억에 이른다고 100억을 합니다.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입에 잘 안 붙어요. 진짜 큰 액수잖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잘 읽혀지지도 않는데 이 자기 자본 없이 조례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 140여 채를 매입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내준 뒤에 세입자들에게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뭐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세입자들이 있으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또 구해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순천시가 이제 피해자 결정을 위한 현장 조사, 뭐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피해자로 이게 결정 받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면서요? 일단은 이 이제 피해자로 결정받는 절차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해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경우는 이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등을 이제 지참하고 방문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제 도에서 30일 내에 이제 피해 사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는 이제 결정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건들이 있어요. 이게 뭐 명백히 자기가 봤을 때는 피해자이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심의 결과 이거는 뭐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거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 뭐냐면 너무
피해자가 많고 또 그 피해액이 크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결정까지도 오래 걸리고 또 심지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 절차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피해자로 결정받는 게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뭐 일단 선구제해주고 네. 예. 정부가 추후에 이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헌수하자라는 것인데 뭐 통과됐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정부 여당이 워낙에도 반발하고 있는지라 또 얼마 남지도 않은 이 국회 21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요건 가운데서 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네, 우선 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세든 월세든 이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대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넘어서서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한 주택이 실제로 살면서 전입 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뭐 요건을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를 갖춘 상태여야만 전세자 피해 신청 요건이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인에게 속아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입 신고를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소를 이전하면은 대항력을 바로 상실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금이라든지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뭐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젊은 시절에 이거를 뭐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막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이 돈을 돌려받는 시점만 늦어질 뿐이다. 말소해라. 걱정 말고 그냥 좋게 이사 가시면 내가 얼마든지 돌려드릴게. 나 꼭 믿어요. 나 뭐 하루 이틀 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냥 전입 신고를 딴 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서 사실상 대항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내가 피해 신청을 하려고 해도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또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뭐 이와는 별도로 또 뭐 아직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의혹 제기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거든요. 뭐 준다는데 내가 뭐 떼먹는답니까?라고 하면은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집주인이. 남았는데 끝나면 난 분명히 돌려줄 것이다. 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피해자네 만에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참 입증 책임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입증을 못해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이제 피해자 구제 절차가 있는데 뭐 피해 결정받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맞물려 있는 그 요건이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거나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갖출 거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거 그다음에 이 요건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될 것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이 만약 어쨌든 계약 기간 자체는 계약서상에 유지가 되는 중에 충분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의심이 될 만한 게 있지만 이거를 이제는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거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뭐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그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덧대 보면 한 빌라가 있어요. A 빌라에 한 10동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한 3명이 그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못 받고 있고 내가 1동에 살고 있는데 1호에 살고 있는데 한 2,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례들을 보니까 지금 못 받을 것 같아서 나도 네. 지금 잠재 피해자다.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될 수가 있죠. 예를 무조건 안 들자면은 된다는 여러 것은 가지 아니고. 요건 중에 하나가 이런 요건도 있어요. 한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이미 피해를 입혔거나 이미 피해 입힌 경우는 괜찮고 예, 입힐 것으로 나한테도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중에 있어요. 나한테도 피해를 입힐 것이 거의 자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연락은 돼서 남았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또 드릴게 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그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뭐 3명이나 있다. 네. 그러면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나의 계약 만료 시점도 뭐 1,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못 돌려받지 못할 거 뻔한 상황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나와 임대인
한 명씩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좀 뭔가 진짜 안 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경우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렵게 이제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긴급하게 이제는 집을 비워줘야 되는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퇴거 위기에 긴급하게 이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지방도시공사 등이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고 임차료의 70%까지 이제 최대 2년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관리비 이제 그 공과금 같은 거는 이제 개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 지원도 제공이 되고 또 만약에 피해 주택 그냥 내가 사겠다. 그걸 내가 다시 그냥 매수하겠다라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경매나 또는 그런 공매 절차의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임차인들이 경매가의 최고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어떠한 그 이거 자체를 또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70%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매수를 전제로 했을 때, 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라는 것이고, 예. 근데 뭐 직접적으로 낙찰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이미 이미지가 나쁜데 그 길을 살고 싶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경우라기보다도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크긴 하겠죠. 그런 예. 경우에는 LH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LH에서 이걸 매입을 해라 이렇게 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LH에 양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은 LH에서 이제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규 임차 자금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이미 대출받은 그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금융 지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생계를 뭐 최대 6개월까지는 뭐 162만 원 선에서 뭐 보장해 주는 제도, 뭐 의료, 그다음에 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최대 4분기까지 뭐 21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소송 비용 엄청 드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담스럽다. 특히나 지금 순천시의 전세 사기 피해는 2030 세대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용 때문에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행권원 확보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뭐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결국엔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 뭐 이제 소송 이제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또 아쉬운 분들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도 그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지원과 그 선구제 후 청구와 또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일주기 추모식에서 성토 나왔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게 성토가 나오는 이유를 좀 쉽게 좀 바라보면은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볼 수가 있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뭐 지원 대책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액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살고 있었던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첫 번째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빌턴터리가 된 상태인데 무슨 경매나 공매에 나온 집 집을 사세요. 도와드릴게. 다시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우선 매수할 수 있게 권리를 준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첫 번째 맹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LH에 이걸 매입할 것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또 강력한 맹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통계를 봐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9개월간 접수를 한 건들 중에 이 매입 신청을 접수한 건들 중에 실제로 뭐 매입이 이루어진 건 한 건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나마 더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절반, 그리고 절반은 아예 매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매입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들이 이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불법 건축물이거나, 아니면은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이거나, 뭐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매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옥상을 불법 준축하거나 뭐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뭐 속된 말로 법돌이들이 그냥 그 현실을 외면하고 만들어 놓은 정책 아니느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게, 뭐 인천, 뭐 서울 수도권 하면서 지금은 또 이제 지방 소도시까지 내려왔는데, 지방 소도시도 여지없이 또 임대 아파트 그 대단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세 사기가 구조적으로 상대적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전세 사기를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한데, 어떤 것들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까? 계약을 하실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2030 세대들 정말로 열심히 착실히 이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주택을 뭐 전세지만 그래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많아서 또 더 많은 공부를 사고 있는데요. 뭐 신혼부부도 계시다고 그러고, 뭐 네, 독거노인 분들도 맞아요. 많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동산, 그러니까 물론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개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또 일부 가담하는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리고 또 맞아요. 순천 사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굴 믿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마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내가 집을 탐색하는 사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위치한 집을 뭐 어떤 조건은 포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래야 아무리 뭐 옆에서 여기 되게 좋은 집이 나왔다, 뭐 마지막 기회다, 오늘 그 꽁트 사례처럼 막 그런 사탕 발림을 하더라도 자기가 딱 그게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어플들이 많잖아요. 네. 이것만 보고 당연히 집을 사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세 확인하는 거에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세 확인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반드시 그 해당 매물을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조나 면적이나 뭐 채광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뭐 아무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옆에서 다 확인을 해주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를, 이거는 어디 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 사이트라는 곳에서 들어가면 그 지원을 하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용도가 이제 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건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아무리 뭐 계약서 확인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돼. 실제 용도랑 그 공부상 신고한 용도랑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등기부 등본이라고 안 하고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옛날 용어가 등기부 그 등본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확인하라는 말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등기를 확인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도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내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그 공부상 소득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뭐 근저당권 설정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뭐 임차권이 등기된 뭐 전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자, 등기부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잔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좀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잔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 잔금 지급 전에
그 직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라.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이제는 계약을 할 때는 깨끗했는데 갑자기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단독 주택들은 아파트처럼 그냥 등기부 등본 떼면 뭐 토지에 대한 것도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건물만 확인하면 안 되고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있는 그 토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건물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는데 토지는 또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물만 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토지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또 생길 골치 수 아파지는 있으니까.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임차인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전에 임차인들도 뭐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아직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차인이 자기의 신분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이제 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소지에 누가 이전에 등록이 돼 있었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은데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 그 조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요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모두 구체적으로 오늘 방송만 듣고 기억하시긴 힘들 거예요. 근데 안심 전세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지역별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의 위치나 연락처나 접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라전 법정 마무리하죠.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여수 화정면 둔병도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즐거운 나들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외출을 선물하고 있는 훈훈한 소식이라고요. 네, 이 섬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는 이른바 그대와 함께하는 어르신의 느긋한 날, 줄여서 그 어느 날이란 사업입니다. 예. 탄소 중립 실천연대 금호관광 목욕봉사단 한의원 등 지역의 다양한 손길들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봉사인데요. 지난 12월에는 적금도, 지난 1월에는 월호도, 그리고 얼마 전 20일에는 둔병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활동 진행했습니다. 그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함께한 사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 최향란 회원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화정면 노인복지를 위한 그대와 함께하는 어르신의 느긋한 날을 동행하는 여술부 편집국장 최향란입니다. 여수시 화정면 사무소하고 화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금호관광 사단법인 탄소중립 실천연대가 모여서 노인복지를 위한 그대와 함께하는 어르신의 느긋한 날 업무협약을 지난해 11월 30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대와 함께하는 어르신의 느긋한 날은 약칭으로 그 어느 날인데요. 이 4개의 기관이 협력해서 도서지역인 화정면 어르신들의 육지 나들이, 목욕, 의료 등 관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에게 봉사는 계기가 사실은 없어요. 굳이 계기를 말하자면 탄소중립실천연대 공동대표이면서 여수일보 대표인 저희 김용주 대표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계기라면 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때문에 어른들께서 즐거워했다며 감사하게도 그것이 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어느 날에서 저의 역할은 적금도, 월화도, 둥병도로 마중을 나가서 즐겁게 맞이하고, 그다음에 리조트 사우나로 가는 길이 낯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말동무해주고 어르신들 말씀에 말장구를 쳐주는 정도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 동행에 함께한 사람들과 또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하고 싶은 잠재적인 그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사를 써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의 기사를 읽고 혹시라도 나도 함께 해볼까? 혹은 그래 참으로 정답다. 뭐 이런 마음을 흔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루 나들이였지만요. 네. 섬 어르신들에게는 육지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 굉장히 큰 행사였을 것 같은데 어땠었나요? 네, 사실 말 그대로 하루가 온통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 8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9시 30분에 어르신들을 만나요. 10시 30분까지 리조트 사우나 앞에서 미평 통장 봉사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봉사대들과 함께 사우나로 입실시켜드리고 12시에 점심 식사 후에는 카페로 이동해서 젊은이들처럼 예쁜 카페에서 차 한잔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1시 30분에 한의원으로 출발해갖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 후에 4시에 다시 댁까지 섬으로 모셔다 드리거든요. 정말 하루가 걸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하루가 설 달째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다 계시고 하셔서 도시에 나오시면 이제 육지로, 요즘 육지라 그러잖아요. 육지로 나오시면 뭐 고기도 사드리고 뭐 좋은 데도 모시고 가시고 뭐 이렇게는 하시죠. 그런데 이 손잡고 이 사우나, 고급 사우나 가는 일은 조금 드물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심을 짜장면으로 선택을 해요. 이제 물론 요리, 탕수육 요리하고 그 해물탕 요리 뭐 이런 것들도 시키지만 꼭 짜장면을 넣거든요.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섬에서는 짜장면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그래도 어르신들에 맞게끔 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봉사 준비하시면서 이제 함께 준비도 하고 동행도 하고 했는데 쓰게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먼저 일명 때밀이 봉사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이 때밀이 봉사를 해주시는 미평 통장 봉사대를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봉사의 꽃은 미평 봉사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6명에서 7명씩 나오셔가지고 어르신 한두 명씩 짝을 지어서 목욕 봉사를 갑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102살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매일 등을 밀었다는 분도 계세요. 언제든지 불러달라면서 항상 미소를 짓는 미평 통장 봉사대가 없었으면 이 행사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 행사였지 않았을까 하는 저 생각입니다. 이분들의 표정이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목욕을 하는 것 같은지 그냥 웃음꽃이 가득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또 감동을 하세요. 이렇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서 판을 깔아주고 누군가는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뒤에서 협력해 주는 게 정말 모두가 신나는 한마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이들처럼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다시 아이가 된다라고. 근데 보통 이분들이 평균 나이가 80대를 넘으세요.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87살이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렸었던 분이 74살. 그분은 우리가 이제 막 우스개로 막둥아 막 이래요.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반응이 굉장히 순수하신데 적금도 어르신께서는 적금도에 시집와서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구나라고 하시고 월화도 어르신은 헤어지는 손을 잡지 못하고 벚꽃 피는 날 또 만나자고 하세요. 내일 모레 벚꽃 피는데 큰일 났어요. 그리고 둔병도 어르신들은 둔병도에 살다 보니 이런 복도 받는다면서 즐거워하시고 어른들께서 웃으시면 그 웃는 만큼 이제 함께하는 우리도 즐겁고 하루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봉사를 하시면서 네. 도움의 손길들 많다고 하던데요. 근데 가장 먼저 우선은 금호관광 운영하는 김영주 대표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김영주 대표님께서는 평소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와 이웃을 해서 봉사해 오고 있잖아요. 노고를 좀 많이 아셔가지고 후원과 함께 각종 지원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이번 행사도 금호관광과 탄소중립 실천연대가 먼저 나섰고
화정면 사무소와 화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을 해서 이틀이 짜졌다고 봅니다. 아무리 봉사단체에서 우리 이런 좋은 것을 하고 싶으니 같이 좀 그 인원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서 같이 합시다 해도 사실 또 공무원 쪽에서 또 다른 일이 한 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 업무가.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너무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기쁘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언급했던 미평 통장봉사대 이분들과 함께 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온담 한의원 의료봉사가 함께 있잖아요. 이 침을 이렇게 놔주시잖아요. 한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긴 젊으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침을 맞으니까 다리가 쭉 펴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즐겁죠. 시간 하는 동안 내내 정말 웃음꽃이 끊이지가 않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기대가 돼요. 예, 앞으로 계획도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선은 최선을 다하는 사회인이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 지키를 위해서 바로 탁 또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소리 오염제 같은 곳이다, 이 단체가. 이러면서 그 2050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캠페인과 콘서트, 또 기후 강사 양성도 하고 꾸준하게 청소년 환경 지킴이 환경 기자단을 양성을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게 살만한 세상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어느 날과 같은 일을 또 그 어느 날에 하기도 할 것이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일부러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일상인 사람들이 가끔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만나면서 같이 행동했던 분들을 보면은 일부러 봉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가 봉사의 이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거, 그래서 하루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걸 배웁니다. 네, 2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29일이에요. 3월 1일이 아니고요. 4년에 한 번씩 있다는 2월 29일인데 뭐 이때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기념일이 또 29일이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흔치 않은 2월 29일에 다시 와서 내일 인사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